신나는 동화여행,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할 이야기는 아무리 위험한 일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고 지혜롭고 슬기롭게 헤쳐간다면 어려운 일도 잘 해결될 수 있다는 교훈이 담긴 이야기들이랍니다. 그럼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꽤 많은 소년. 옛날 어느 마을에 한약 재료를 모아서 파는 큰 건재상이 있었어요. 이 마을 근처에는 인삼, 박하, 당귀, 오미자, 작약 같은 약초를 심어서 가꾸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건재상은 약초밭에서 거두어들인 약초를 사들여 모아두었다가 작은 약국에 한약을 지을 재료로 팔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말 대여섯 피를 끌고 이 건재상 앞에 나타났어요. 말들의 양쪽 길마에는 부대가 가득 실려 있었죠. 오, 좋은 약초가 든 것 같군. 건재상 주인은 그것을 보자 한약 재료를 팔러 온 사람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래서 잘 흥정해서 사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말 임자를 반갑게 맞았어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말에 싣고 오신 것이 무슨 약초입니까요? 값을 후하게 쳐드릴 테니 저한테 팔고 가십시오. 그랬더니 말 임자는 길마에 실린 부대 속에서 아주 크고 미끈하게 생긴 탐스러운 인삼 한 뿌리를 꺼내어 보여주었어요. 주인장, 저 말들에 실린 것들이 모두 이렇게 생긴 인삼들입니다. 허허, 훌륭합니다. 그래, 모두 얼마를 받을 작정이신가요? 주인장, 이 인삼들은 팔려고 가져온 게 아닙니다. 실은 돈을 급히 쓸 때가 있어 이걸 잡히고라도 돈을 좀 꿀까 하고. 좋은 인삼을 싸게 사서 한 미천 단단히 벌어볼 생각이었던 건재상 주인은 이 말을 듣자 그만 맥이 탁 풀렸어요. 하지만 건재상 주인은 이내 마음을 돌렸죠. 아니야, 비싼 인삼을 저렇게 많이 먹고 돈을 구워주는 것이니 만약 돈을 떼어도 인삼값이 그 돈의 몇 곱절은 될 것이지. 그러시오. 한대 돈이 얼마나 필요하신가요? 꼭 1,000냥이 필요합니다. 1,000냥이라. 건재상 주인은 말에 실린 인삼 부대를 세어보고 또 세어보더니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좋소이다. 1,000냥을 구워드리지요. 하지만 갚을 때는 꼭 이자를 붙여서 갚으셔야 합니다. 아무렴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 대신 주인장께선 한 달 후에 돈을 가져오면 반드시 이 인삼을 도로 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건재상 주인은 1,000냥을 그 인삼 임자에게 내주고 그 대신 인삼 부대를 받아 광 속에다 단단히 넣어두었어요. 그런데 그 뒤 한 달이 지나도 인삼 임자는 돈을 갚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건재상 주인은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맡아둔 인삼이 4,5천냥어치는 되니까 염려 없겠지. 그러나 또 한 달이 지났지만 인삼 임자는 코끝도 보이지 않았죠. 건재상 주인은 그제서야 이상한 생각이 들어 광 속으로 들어가 인삼 부대를 모두 풀어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이고, 내가 속았구나. 이건 인삼이 아니라 백도라지다. 아이고, 난 망했다. 사실 그 인삼 임자는 못된 사기꾼이었습니다. 건재상 주인은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어요. 말에 싣고 온 것은 모두 백도라지였으니까요.
건재상 주인에게 본보기로 내본 것만이 진짜 인삼이었는데 건재상 주인은 그것이 다 진짜 인삼인 줄만 알고 속아 넘어간 것이죠. 건재상 주인이 울고 있자 13살 난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왜 울고 계세요? 무슨 일이라도 생기셨나요? 무슨 일이라니? 일도 이만저만 해야지. 이제 우리 집은 망했다. 건재상 주인은 손으로 방바닥을 치면서 자기가 속은 이야기를 아들에게 해주었어요. 그 이야기를 모두 다 듣고 난 아들이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일이라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녀석아, 이제 우리 집이 망하게 생겼는데 걱정을 어떻게 안 하겠느냐? 그런 일이라면 저에게 맡겨주세요. 제가 그 돈을 꼭 찾아드릴 테니 염려 마시고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 있게 말했어요. 밤이 되자 아들은 그 백도라지 부대를 모두 다른 곳에 감추고 광벽에다 큰 구멍을 뚫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고 그 구멍 앞으로 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 앞에서 큰 소리로 우십시오. 그러시다가 사람들이 몰려오면 간밤에 도둑이 들어 인삼부대를 다 훔쳐갔다. 인삼임자가 인삼을 찾으러 오면 우리 재산을 다 주어도 모자라 우는 거라고 하십시오. 건재상 주인은 아들이 시키는 대로 아내와 함께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과연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까닭을 물었죠.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요? 건재상 주인은 아들이 시키는 대로 도둑을 맞아 억울해서 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재산을 다 팔아도 인삼값을 물어줄 수 없답니다. 아이고. 건재상 주인이 인삼을 도둑 맞은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금방 온 마을에 퍼져 그 사기꾼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 봐라. 이런 횡재가 있나? 아니, 그렇다면 내가 그 건재상으로 돌아가서 천냥을 갚고 인삼을 달라고 하면 되겠구먼. 사기꾼은 곧 건재상으로 찾아와 천냥과 이자를 내놓고 말했습니다. 어서 맡긴 인삼을 이제 내주시오. 애기 못된 놈, 인삼이라고! 백도라지를 인삼이라고 속이다니! 나와 함께 강가로 가자! 그렇게 해서 건재상 주인은 힘안 들이고 사기꾼을 붙잡아 관가에 넘겼습니다. 잃었던 천냥을 도로 찾은 건재상 주인은 아들을 몇 번이고 칭찬해 주었어요. 그 후로 꽤 많은 소년의 총명함을 알게 된 원님은 어려운 재판이 있으면 소년을 불러와 묻곤 했습니다. 한편 사람들은 지혜로운 소년의 아버지네 건재상에는 가장 좋은 약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진짜 약을 사려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건재상 주인은 더 이상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정직하고 부지런히 일해서 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답니다. 괴물을 물리친 젊은이. 아주 오랜 옛날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 때문에 온 나라 안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 괴물은 머리가 9에, 코도 입도 9, 눈과 귀는 18개나 되는 거인이었어요. 머리 9 달린 괴물은 밤마다 나타나 사람들을 잡아가곤 했죠. 잡혀간 사람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머리 9 달린 괴물이 임금님이 사는 대궐에까지 나타났어요. 그리고 괴물은 임금님의 막내딸을 번쩍 안고 사라져버렸어요. 날이 밝자
임금님은 신하들을 다그치기 시작했어요. 누가 가서 우리 공주를 구해오겠느냐? 하지만 신하들은 서로 쭈뼛쭈뼛 눈치만 살폈죠. 하는 수 없이 임금은 고을마다 방을 써붙이게 했습니다. 공주를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높은 벼슬과 많은 재물을 내리겠노라. 하지만 괴물을 잡겠다고 나섰던 사람들은 모두 죽거나 사라지고 괴물은 점점 더 사나워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용감한 젊은이가 대궐로 찾아왔어요. 전하, 제가 반드시 괴물을 없애고 공주님을 구해오겠습니다. 임금님은 젊은이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도와줄 병사 3명도 함께 날려보냈어요. 젊은이와 병사들은 머리 9 달린 괴물을 찾아 사흘 낮과 밤을 들로 산으로 헤매고 다녔죠. 괴물을 잡기는커녕 찾기도 어렵겠소이다. 아이고 다리야. 젊은이와 병사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잠시 쉬어가기로 했어요. 병사들은 그늘에 드러누워 잠이 들었고 젊은이도 앉은 채로 깜빡 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꿈속에 머리가 하얗고 수염도 하얀 노인이 나타났어요. 이 산을 돌아가면 커다란 바위 하나가 있을 것이다. 바위를 지우고 땅속 세상으로 들어가거라. 그곳에 머리 9 달린 괴물이 있느니라. 젊은이는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젊은이는 꿈속에서 노인이 말한 대로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커다란 바위가 있었죠. 바위 밑에는 사람 하나가 들어갈 만한 좁은 구멍이 있었어요. 젊은이는 칡넝쿨을 길게 이어서 그 끝에 광주리를 달았어요. 그리고 새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걸 타고 내려가서 땅속 세상을 살펴보시오. 만약 위험이 닥치면 이 칡넝쿨을 흔들어요. 그러면 곧 끌어올려 주리다. 첫 번째 병사는 조금 내려가서는 덜컥 겁이나 덩쿨을 흔들었어요. 두 번째 병사는 반쯤 내려가서는 또 덜컥 겁이나 덩쿨을 흔들었죠. 세 번째 병사는 거의 다 내려가서는 또 덜컥 겁이나 덩쿨을 흔들었습니다. 결국 젊은이가 광주리를 타고 구멍 속으로 들어갔어요. 구멍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넓어지더니 드디어 땅속 세상에 닿았습니다. 그곳에는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고 신기한 꽃과 나무가 자라고 있었어요. 들판을 따라 한참을 걸어가니 커다란 집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분명 저것이 머리 9 달린 괴물의 집이로구나. 젊은이는 얼른 집 옆에 버드나무 위로 올라가 몸을 숨겼죠. 잠시 뒤 물동이를 인 어여쁜 아가씨가 집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괴물이 잡아간 공주였어요. 공주는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었습니다. 공주님, 공주님! 누구셔요? 저는 공주님을 구하러 온 사람입니다. 제게 괴물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젊은이의 말에 공주는 뛸 듯이 기뻤어요. 괴물은 지금 집에 없답니다. 사흘 뒤에 돌아올 거예요. 제가 괴물이 먹는 신비한 약초를 몰래 갖다 드릴 테니 우선 그걸 먹고 힘을 기르십시오. 공주는 머리 9 달린 괴물의 집에서 무처럼 생긴 약초를 들고 나왔어요. 젊은이가 약초를 꿀꺽 삼키자 몸에서 기운이 불끈불끈 솟았습니다. 첫째 날에는 커다란 바위를 무릎까지 들어올리고 둘째 날에는 커다란 바위를 어깨 위로 번쩍, 셋째 날에는 커다란 바위를 빙빙 돌리면서
공중을 휙휙 날아다니기까지 했어요. 이제 괴물과 싸우셔도 되겠습니다. 모두 공주님 덕분입니다. 그때였죠. 머리 9 달린 괴물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젊은이는 재빨리 버드나무 위에, 공주는 버드나무 뒤에 숨었어요. 사람 냄새가 난다. 사람 냄새가 나. 괴물은 9개의 코를 킁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소리가 난다. 사람 소리가 나. 18개의 귀를 쫑긋 세우고는 점점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젊은이가 천둥같이 큰 소리를 내질렀어요. 머리 9 달린 괴물아, 내 칼을 받아라. 젊은이가 칼을 휘두르자 괴물도 질세라 달려들었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모래바람이 일었어요. 둘은 서로 뒤엉켜 까마득히 높은 하늘로 치솟았어요. 칼날이 부딪힐 때마다 불꽃이 번쩍거렸죠. 그러더니 하늘에서 툭 하고 괴물의 머리가 떨어졌습니다. 공주는 머리가 몸뚱이에 다시 못 붙도록 재를 뿌렸어요. 이제 8머리 남았습니다. 공주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또 머리가 하나 툭. 이제 7머리 남았어요. 6머리, 5머리. 그렇게 마침내 9머리가 다 떨어지자 괴물의 몸도 쿵 쓰러지고 말았죠. 젊은이는 괴물의 집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광주리에 태워서 땅 위로 올려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도 올려보냈어요. 그런데 공주를 태워보냈던 광주리가 다시 내려오질 않았어요. 어서 광주리를 내려주시오. 젊은이가 소리소리 지르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나고는 사방이 캄캄해졌습니다. 벼슬과 재물의 눈이 먼 병사들이 바위로 구멍을 막아버린 거예요. 이럴 수가.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로구나. 젊은이가 땅이 꺼져라 한숨만 내쉬고 있는데 저 먼치서 낯익은 노인이 말을 끌고 걸어왔어요. 아니, 당신은 제 꿈에 나타나셨던 할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어서 타시오. 이 말이 당신을 땅 위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젊은이는 말 위에 타고 고삐를 힘껏 잡아당겼어요. 말이 힘차게 울어대며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앞발로 구멍을 막은 바위를 힘껏 밀쳐냈어요. 젊은이는 눈 깜짝할 새 궁궐 앞에 도착했죠. 마침 병사들은 임금님께 거짓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전하, 저희가 공주님을 구하고 나서 젊은이를 구하려는데 커다란 바위가 구멍 입구로 굴러갔지 뭡니까? 그래서 젊은이는 땅속에 갇혀 죽고. 그때 젊은이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이놈들! 눈을 부릅뜬 젊은이를 보자 병사들은 귀신이라도 본 듯 덜덜 떨었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임금님은 병사들에게 큰 벌을 내렸죠. 그리고 용감한 젊은이에게는 벼슬과 재물을 내리고 임금님의 막내 사위로 삼았답니다. 두고도 거지. 그리 멀지 않은 옛날에 한 정승이 살았어요. 벼슬은 높고 재물도 넘쳐났지만 자식이 없어 한숨으로 나날을 보냈죠. 그러다 늙음하게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보물을 주셨구려. 정승 부부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좋아했습니다. 너무나 귀한 아들이라 온갖 정성으로 고이고이 길렀어요. 아들이
12살이 되던 해였죠. 하루는 스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부인은 손수 보얀 쌀을 한 대박 내주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본 스님이 이렇게 중얼거리는 거예요. 불쌍하고 불쌍하고 불쌍하다. 부인은 참을 수가 없어 스님 앞을 막아섰습니다. 남의 귀한 아들을 보고 불쌍하다니요. 대체 무슨 까닭이십니까? 그저 아무 일도 아니올시다. 그렇게 한참 실랑이를 하던 끝에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 3달을 못 넘깁니다. 그 말을 부인은 하늘이 샛노랐어요. 아들을 살려달라며 스님에게 매달렸죠. 자식을 너무 귀하게만 길러 땅이 노했습니다. 그러니 남한테 밟히는 고생살이를 시켜야 하는데 꼭 살리려거든 아이를 제게 맡기십시오. 정승 부부는 기가 막혔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아들을 살려놓고 봐야 했죠. 부랴부랴 금으로 수놓은 비단옷을 싸서 아들을 스님한테 날려보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자식을 알아볼 테고 또 아들이 자기가 귀한 집 자식이라는 걸 알 테니 말이었어요. 스님은 깊은 산골 조그만 절로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아이에게 누더기 옷을 갈아입히고 이름도 고쳐 불렀어요. 험한 일을 할 터이니 좋은 옷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제부터 네 이름은 두고도 거지란다. 온갖 것을 집에 쌓아두고도 거지가 된 아이니 두고도 거지가 맞는 셈이지. 스님은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고 아이에게 험한 일을 시켰습니다. 장작을 패고 거름을 주고 밥을 짓고 빨래하고 마당 쓸고 풀 뽑고 나무하고 방 닦느라 두고도 거지는 손발이 다 부르트고 말았어요. 그렇게 고단한 3달이 지나갔습니다. 두고도 거지가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스님이 이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잡은 이를 잡고 자기 옷 속에 넣고 또 넣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생명이라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아이는 생각을 하다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속에 저승사자가 나타나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너를 잡아가려고 왔으나 법령 높은 스님이 널 돌보시고 네 고생살이도 가여워 그냥 돌아가겠다. 3년 뒤에 다시 올 텐데 그때까지도 고생살이를 견디면 100살까지 살 수 있으리라. 잠에서 깨어보니 스님은 간 곳 없고 옥피리만 달랑 놓여 있었어요. 두고도 거지는 옥피리와 비단옷 보자기를 들고 길을 떠났습니다. 가다 보니 큰 마을이 나왔죠. 마을을 기웃거리다 제일 큰 기와집을 찾아갔어요. 이 댁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싶습니다. 마침 일손이 모자라던 터라 그 집에서는 흔쾌히 아이를 맡았죠. 두고도 거지는 그날부터 죽자 살자 일만 했습니다. 논밭 깔고 나무하고 거름 내고 잔심부름까지 도맡아 했어요. 그놈 참 볼수록 탐이 나는구만. 주인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한편 그 집에는 딸이 셋 있었어요. 첫째 딸과 둘째 딸은 두고도 거지를 제 몸종 부리듯 했어요. 두고도 거지, 내 새순물 좀 떠주겠니? 예, 알겠습니다. 뜨거워. 이게 뭐야? 다시 갖고 와.
첫째와 둘째 딸은 두고도 거지를 얕보고 깔보고 타박하는 재미로 살았어요. 하지만 셋째 딸은 마음 씀씀이가 달랐죠. 두고도 거지가 가여워서 식구들 몰래 먹을 것을 챙겨주고 해진 옷도 키워주고 심지어는 헝클어진 머리까지 빗어주었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부잣집 머슴으로 산 지 3년이 지났어요. 하루는 이웃마을 환갑잔치에 온 식구가 가게 되었습니다. 두고도 거지가 첫째 딸이 타고 갈 말을 끌고 오니 첫째 딸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놈아, 네가 땅에 엎드려야 내가 말을 탈 게 아니냐. 두고도 거지는 할 수 없이 땅에 넙죽 엎드렸어요. 그러자 첫째 딸은 두고도 거지의 등을 밟고 말을 타고 갔죠. 둘째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셋째 딸은 두고도 거지를 일으켜 세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걸어서 갈 거예요. 이따 틈을 봐서 이 말을 타고 잔치집으로 오십시오. 제가 만난 걸 많이 줄 테니. 그렇게 말하고 타박타박 걸어서 이웃마을로 갔어요. 두고도 거지는 셋째 딸의 고운 뒷모습을 두고두고 바라보았습니다. 두고도 거지는 하던 일을 불이 나게 마치고 말끔히 세수하고 머리에 동백기름까지 발라 단정하게 빗었어요. 그래, 이왕이면 새 옷으로 갈아입자. 그렇게 해서 숨겨놓았던 보자기를 풀어 금으로 수놓은 비단 옷을 입었죠. 그리고 한 손에는 옥피리를 들고 셋째 딸의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옥피리를 불며 잔치집으로 들어섰어요. 아이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신선인가 봅니다. 우리 고을에 저런 인물이 있었다니. 두고도 거지의 훤한 모습에 모두들 야단법석이었습니다. 그때 셋째 딸의 눈이 유난히 반짝였어요.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란 말이야. 셋째 딸은 자기의 댕기를 살짝 잘라내어 두고도 거지 곁에 살그머니 다가섰죠. 아이고, 이것 좀 드셔보세요. 복도 죽이시고요. 사람들이 두고도 거지에게 음식을 차려내느라 바쁜 틈에 셋째 딸은 두고도 거지의 뒷머리에 제 댕기를 몰래 묶었습니다. 한편 두고도 거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옥피리를 불며 잘 먹고 잘 놀다 잔치마당을 슬쩍 빠져나왔어요. 식구들보다 먼저 집으로 돌아와서 누더기로 다시 갈아입고 마당을 쓸었죠. 때마침 집으로 돌아온 첫째 딸과 둘째 딸은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아까 그 신선님 나와 잘 어울리지 않니? 하지만 셋째 딸은 두고도 거지를 유심히 살폈어요. 모두들 방으로 들어가자 셋째 딸이 두고도 거지를 찾아왔죠. 맞으시죠? 비단옷과 옥피리. 그게 무슨 말이시오? 두고도 거지가 시치미를 뚝 떼자 셋째 딸은 아까 묶어놓은 댕기를 풀어서 제 것과 딱 맞춰 보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두고도 거지는 지난 이야기를 술술 풀어냈어요. 듣고 있던 셋째 딸은 안쓰러워 두고도 거지의 헝클어진 머리를 찬빗으로 빗어주었습니다. 지친 두고도 거지는 그만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때 꿈속에서 그 저승사자가 또 나타나서 말했죠. 약속대로 남에게 밟히는 고생살이를 잘 견디었구나. 난 이제 100년 뒤에나 다시 올 것이다. 두고도 거지가 벌떡 깨어보니 셋째 딸이 여전히 제 머리를 빗어주고 있지 뭐예요.
결국 두고도 거지의 가슴 아픈 이야기는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두고도 거지는 자나깨나 아들 걱정이던 부모님을 다시 만나고 어여쁜 셋째 딸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색시와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 골목마다 사람들이 몰려나와 두 사람을 마중했답니다. 은수저. 옛날 어느 정승집 아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한 분 계셨습니다. 선생은 한쪽 눈이 짜부라지고 코가 삐딱하여 계집종들마저 아주 업신여겼어요. 정승의 아들은 계집종들의 못된 버릇을 고쳐주려고 꾀를 냈죠. 아버지의 은수저를 감춰두고 선생에게 기뜸을 해준 다음 점을 쳐서 그것을 찾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 계집종들은 선생을 잘 모셨어요. 정승도 이 선생이 점을 아주 잘 치는 사람이라고 믿었죠. 한편 그 무렵 이웃나라 중국에서는 임금님의 옥새가 없어져서 온통 시끄러웠습니다. 나라의 유명한 점쟁이들을 불러 점을 쳤지만 모두들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임금은 우리나라에 사신을 보내왔어요. 중국의 사신은 우리나라 조정에 중국 임금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유명한 점쟁이를 한 사람 중국으로 보내주시오. 우리나라 임금님과 신하들이 모여 의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땅한 사람을 찾아보오. 바로 그때 소년의 아버지인 정승이 말을 꺼냈죠. 우리 아들 선생이 어떨까요? 그래. 어느 정도 잘 맞히는 분이요. 믿고 보낼만하오. 임금님의 물음에 정승은 잃어버린 은수저를 용케 찾아낸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임금님과 신하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좋소. 그렇게 신통하다면 중국 임금님의 옥새를 찾는 일에 그 선생을 보내도록 합시다. 한편 선생은 이 일을 전해 듣고 몹시 걱정을 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승의 아들이 찾아왔죠. 선생님, 아무 염려 마십시오. 소녀는 선생에게 귀갯말로 소곤거렸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선생은 빙긋이 웃었죠. 그리고 선생은 마음 놓고 중국 사신을 따라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선생은 중국 임금님을 만나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근심하실 것 없습니다. 석 달 안으로 찾아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중국 임금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잘 부탁하오. 선생만 믿겠소. 중국 임금은 신하들에게 선생을 극진히 모시라고 명령했어요. 선생은 매일 아침마다 잠을 깨면 점을 치는 체하며 중얼거렸죠. 2달 남짓 되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도 선생은 점을 치듯 중얼거리다가 큰 걱정거리가 생긴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그러십니까? 뭐 언짢은 일이라도. 네, 어제 저녁에 우리 집이 불나서 폭삭 무너져 앉았습니다. 이 일을 어쩐담. 임원 중국에 와서 어찌 그런 일까지 할 수 있단 말이십니까? 그러자 선생이 말을 이었어요. 그런 것도 모르고 어찌 점을 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하들은 도무지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아 우리나라로 사신을 보내 알아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선생의 집이 불타서 폭삭 내려앉아 있었어요. 중국 사람들은 선생의 용한 점에 놀랐죠. 몇 천리 밖에서 불난 것도 알아내는 점쟁이라니. 옥새 찾는 일은 아주 쉽겠군. 그럼 옥새가 없어졌다지만 멀리 간 것도 아닐 테고 말이야. 이렇게 소문이 오가는 동안에 선생은 신통한 점쟁이로 점점 알려지게 되었어요. 사실
소년이 계획을 짜서 들려준 기획말대로 이야기한 것뿐인데 말이죠. 그렇게 선생이 약속한 석 달이 다 되어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진짜 옥새 도둑이 선생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이왕 드러날 일이라 목숨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놈 옥새를 훔쳐간 놈이 네 놈인 줄 이미 알고 있었다. 괘씸한 놈, 이제야 찾아오다니. 선생은 놀란 마음을 애써 감추며 도둑을 꾸짖었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찾아와 잘못을 빌었으니 특별히 용서해주마. 선생이 이렇게 말하자 도둑은 머리를 조아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옥새는 궁궐 연못 속에다 숨겨놓았습니다. 그래, 그것도 나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 거라 알겠느냐? 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선생은 도둑을 잘 타일러 보내고 이튿날 중국 임금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임금님은 몹시 궁금하여 물었어요. 옥새는 찾을 수 있겠소? 네, 궁궐 연못의 물을 다 퍼내십시오. 그곳에 틀림없이 옥새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정말이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임금은 군사들을 시켜서 연못의 물을 모두 퍼내게 했어요. 물을 잠깐 동안에 다 퍼내자 연못의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옥새가 있었죠. 중국 임금은 매우 기뻐하여 선생에게 많은 상금을 주었어요. 선생은 그 많은 상금을 가지고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곧 널리 퍼지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자 점을 쳐달라는 사람들이 몰려왔죠. 하지만 선생은 점을 칠 줄 몰라 난처했습니다. 그때 소년이 선생을 찾아와 좋은 꾀를 하나 가르쳐 주었어요. 선생님, 변치 않으시다는 소문을 내고 한 달쯤 문박 출입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나서 앓고 났더니 머리가 나빠져 더 이상 점을 못 치겠다고 하십시오. 소년의 말대로 선생은 그날부터 아프다고 몸져 누웠어요. 점쳐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이 차츰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고 나서 선생은 다시 일어났어요. 선생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죠.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들은 나중에 온 사람에게 점 보는 순서를 뺏길까 봐 선생의 집 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기에 실증이 난 사람들은 골목에 모여 앉아 두런두런 자기들 사정을 서로 털어놓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어려운 처지라 안타까워서 이런저런 궁리들을 하다 좋은 생각을 해내고는 기뻐하며 돌아갔죠. 서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찾아내어 돕기도 했습니다. 숨어서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선생은 머슴을 시켜 아예 마당에 멍석을 깔고 상을 차려주었어요. 아무런 노력도 없이 잘 살게 된 것이 늘 재수로웠던 선생은 같은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모이면 반드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돕도록 언제든지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고 한답니다. 호랑이 잡은 피리. 옛날에 아들 삼형제를 둔 아버지가 살았어요. 어느 날 병으로 시름시름 앓던 아버지가 삼형제를 불렀습니다. 아버지의 머리맡에는 지팡이와 괴짝과 피리가 놓여 있었어요. 내가 가진 거라고는 이 세 가지 물건뿐이니 나누어서 잘 쓰거라.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삼형제는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정든 고향을 떠나기로 했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
세 갈래 길이 나왔죠. 우리 여기서 헤어지자. 삼형제는 살 길을 찾으면 다시 모이기로 하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첫째는 지팡이 하나 달랑 짚고 왼쪽 길로, 둘째는 괴짝 하나 달랑 메고 가운데 길로, 막내는 피리 하나 달랑 들고 오른쪽 길로 떠났습니다. 첫째는 산 넘고 물 건너 멀리 멀리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날이 저물었는데도 잠잘 곳을 찾지 못했죠. 하는 수 없이 산에 올라가 무덤 옆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첫째가 막 잠이 들려는데 부스럭 부스럭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슬그머니 눈을 떠보니 저만치에서 여우가 풀쩍풀쩍 제주를 넘고 있지 뭐예요. 여우는 9번째 제주를 넘고는 할머니로 변해버렸습니다. 날이 밝자 할머니가 된 여우는 마을로 내려갔어요. 첫째는 살금살금 뒤따라갔죠. 할머니는 어느 부잣집으로 들어갔는데 새 신랑 신부를 위한 잔치가 한창이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어서 이리 와 앉으세요. 사람들은 신부 옆자리에 상을 차려 할머니를 대접했어요. 할머니는 음식을 먹는 척하며 신부를 슬쩍슬쩍 건드렸죠. 그러자 신부가 푹 쓰러져 못 일어나는 거예요. 잔치집이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그때 첫째가 성큼 나섰어요. 제가 신부를 고쳐보겠습니다. 그러고는 다짜고짜 지팡이로 할머니를 마구 때렸죠. 그러자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할머니를 때리다니 저런 고얀 놈이 있나? 사람들이 첫째에게 우르르 달려들었어요. 그 순간 할머니가 턱 나가 떨어지는데 할머니가 아니라 여우였죠. 그제서야 신부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멀쩡히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신부 부모는 첫째에게 고맙다며 돈을 잔뜩 주었습니다. 한편 둘째도 산 넘고 물 건너 멀리 멀리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젊은 색시 하나가 헐레벌떡 달려왔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십시오. 아니, 왜 그러시오? 도적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둘째는 얼른 색시를 괴짝 안에 숨겨주었어요. 둘째가 괴짝을 다시 짊어지고 터벅터벅 가는데 도적들이 달려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도망치는 여자 하나 못 봤느냐? 둘째는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어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보긴 뭘 본단 말이오. 난 아무것도 못 봤소. 도적들이 멀리 사라지자 둘째는 색시를 괴짝에서 꺼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 도적들이 우리 식구들을 다 죽이고 재산도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갈 데도 없는 몸이니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한편 막내도 산 넘고 물 건너 멀리 멀리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산을 넘다가 어둑한 밤이 되었죠. 막내가 총총걸음으로 급히 가는데 여기저기서 파란불이 번쩍번쩍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건 모두 호랑이 눈이었습니다. 아이고, 큰형님처럼 지팡이를 가졌으면 두들겨 패기라도 할 텐데 난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렇다고 앉아서 호랑이 밥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막내는 엉금엉금 기어서 커다란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호랑이들이 한 놈 위에 한 놈, 한 놈 위에 또 한 놈, 목마를 타고 덤벼들려 했죠. 에라 모르겠다. 죽기 전에 피리나 실컷 불어보자.
막내는 삘릴리 삘릴리 구슬프게 피리를 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호랑이들이 줄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요놈들 봐라. 그래서 막내는 이번에는 아주 흥겨운 가락을 불었어요. 호랑이들도 어깨를 들썩들썩, 엉덩이를 흔들흔들, 그 바람에 그만 목마른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죠. 위에 있던 호랑이는 떨어져 죽고 밑에 있던 호랑이는 깔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막내는 호랑이 가죽을 가지고 옛집으로 돌아왔어요. 두 형들이 달려나와서 막내를 반겨주었죠. 첫째는 신부 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논밭에 사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색시를 데리고 알콩달콩 깨가 쏟아지게 살고 있었죠. 막내도 호랑이 가죽을 팔아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렇게 해서 삼형제는 오순도순 사이좋게 잘 살았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시간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